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패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크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유재현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알찬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재현입니다. 현재 국가 AI 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AI 디지털 사회전환 심포지엄 패널 톡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에게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해서요. 우리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께서는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네 분의 강연 발제를 들으면서 모두의 AI, AI와 일자리, AI와 편향, 환각 이제 이런 이슈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용력 있는 AI 소사이어티 사회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주제들을 한번 묶어서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까 발제를 해주셨던 이재흥 이사님 그리고 김동환 대표님, 김정남 교수님, 차미영 교수님 그리고 니아 디지털 포용본부의 최문실 본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에 혁신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오늘 이야기가 됐던 바와 같이 환각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 같은 이제 활용 측면에서의 이슈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사회 전환이라는 것이 포용적인 AI 사회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두의 AI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이재흥 이사님과 그리고 디지털 포용본부에서 관련 정책 설계하고 계시는 최문실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흥 이사님. 네. 포용적 AI 맞죠? 일단 제가 발표해드렸던 내용에서 보시듯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 혹은 만든 단체가 시민기술 네트워크라는 단체거든요. 오랫동안 앞서 말씀드린 시민기술 디지털 사회혁신 등등을 해온 분들 그리고 연구자들,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함께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한 10년 이상 협업을 해왔는데 구성 분포를 보면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모집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단체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우회들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 비중으로 높고요. 아까 이제 교육 페이지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주마간산으로 빨리 넘어가야 했는데 교육 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잠깐 기재를 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신 분들 또는 정부의 정책이 있기 전부터 수용해 오신 분들도 똑같이 정보교사 다음으로 특수학급 교사라든가 장애인 단체, 장애인 학부모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요즘에 다수의 장애인 단체나 환우분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AI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고 사용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활용력이 뛰어나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유일한 답이고 구원이라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AI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렸다고 비유를 드린 이유가 시각장애인 교원노조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었는데 외람되지만 웹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적인 정책과 규범이 거의 사문화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반해서 이번 AI 교과서에서는 거민증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포함이 돼 있어서 장애인 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해서 캐리스와 함께 만들었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함께 사라져 버리고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포용적인 AI를 만든다는 건 무엇일까? 포용적인 AI를 위해서 뭔가 거창하거나 새로운 것을 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있고 그분들은 알아서 적극적으로 기술 기업이나 기술과 협력해서 많은 진척이 있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것들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거나 사려 깊게 관찰하지 않고 상업적 논리라든가 권력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 아래서 그 한 번에 무리하게 시도를 하거나 이런 그 노력들은 마치 없었던 것인 것처럼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만 하고 본인들이 주창을 했다고 하고 싶어 하셔서 기존의 맥락을 거세한 정책이나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소수이지 절대로 실제적인 수치로서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정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문실 본부장님께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귀한 자리에서 하여튼 AI 전략위의 사회분과위원님들과 이런 훌륭한 발표랑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포용적 AI 사회 가장 중요한 그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방금 우리 저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포용적 AI 사회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포용적 AI 사회라는 개념이 아직 뭐 이렇게 개념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포용적 AI 사회를 기술보다는 사람의 삶의 질과 또 사회적 신뢰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AI 혜택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것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이 정보화를 하면서 디지털의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 취약계층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 활동을 해왔는데 이 AI는 사실은 그 속도가 정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어떤 변화나 위기에 굉장히 금방 그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가정보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정보 격차라는 걸 아까 우리 모두의 저희 원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과거에 정보화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 주부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 그리고 전국의 PC방을 막 다 깔아주고 아파트에 초고속 인터넷을 막 깔아주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그 정보화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과 AI 시대에는 그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라도 누구라도 하여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활동에도 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런 어떤 AI 시대의 격차에서는 분명히 더 속도가 뭐 제곱도 아니고 거의 뭐 n승에 가까울 정도로 그 어려움이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 같이 이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NI 이제 포용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 죄송합니다. 25년 1월에 AI 기본법하고 쌍둥이법으로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지금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나 AI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또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을 저희가 5년 정도 해오면서 한 340만 이상의 국민들, 특히 고령층 60% 이상 분들을 디지털 실생활 역량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AI에 대해서도 더 강의 내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AI 시대에 개인의 역량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술 자체가 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보격차,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과거의 정보격차는 기술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리키는 법을 교육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사후적 조치이고 약간의 복지 정책의 뭐 일환인 것처럼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쉽게 만들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저희가 또 하나의 갖고 있는 큰 축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AI가 워낙 뭐 여러분들 저희 그 AI 써보시면, 특히 저희 그 아이들 세대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이제 AI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거 안 배워도 사실 걔네들은 금방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에 오히려 힘입어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기술 자체가 직관적이고 쉬워지고 사람 중심으로 돼야 한다. 그것이 또 가장 큰 축으로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는 정부나 어떤 개인의 문제, 뭐 교육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란 교수님께도 말씀 주셨듯이 정답이 확실하게 있는 것들은 오히려 편향도 적고 에러가 적은데, 뭔가 이건 정답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의견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지만, 예를 들면 뭐 AI 윤리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뭐 동반자 체포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 그런 어떤 새로운 규범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마지막으로는 그런 어떤 포용적 AI 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자만이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민, 뭐 또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민간 플랫폼들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사실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AI 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사람들과 제도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속도에 발맞추느라 굉장히 여러모로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뭐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이제 디지털 배움터 운영, 뭐 기술 사용 자체가 쉬워져야 한다, 이런 축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인 문제들로 들어가 보면, 우리 당장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I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김동완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AI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가 새롭게 또 생겨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술과 사람이 어떤 협력이나 공존의 관계로도 좀 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뭐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수반되어야 할지 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이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빼앗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소멸되는 직업군들도 생길 거고,
방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생기는 그런 기술 직업군들도 생길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멸되는 직업군은 이게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죠. 뭐 아까 제가 이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콜센터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류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착륙시킬 거냐, 그리고 그분들을 실질적인 지원책 같은 게 제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가서는 재취업을 위한 그런 준비들, 그게 뭐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직업군이 어쨌건 직간접적으로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예전에는 저런 거죠. 이제 특정한 기술을 도입하면은 업무 생산성이 뭐 20% 30% 올라가면은 막 박수 쳐주고 연말에 상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AI 도입하면은 20% 30% 수준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90% 9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AI로 인해서 사회적인 양극화까지도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이런 과정들을 그 조직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AI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든 좀 사회적으로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AI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공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전문직 같은 경우에 시간당 차징하는 전문직 분들이 지금 AI를 잘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시간 2시간 걸리던 거를 10분 만에 끝내버리세요. 그런데 요금 청구는 예전하고 똑같게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도구를 잘 이용해서 본인의 이제 업무 생산성을 높였으니까 그 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만큼 나는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페어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의 가치, 생산성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의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인해서 개인 간의, 조직 간의, 국가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접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AI를 이제 지금 웹 접근성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활성화 안 되고 안 지켜지고 있긴 한데, AI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점점 더 이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양극화 영역에서의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도 많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의해야 된다. 이 지점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연구 중에 자동화와 그다음에 협업, 이제 어떤 것이 조금 더 뭐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활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나온 바가 있는데, 생각보다 협업보다 자동화할 수 있으면 자동화를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접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더 대규모로 무언가를 다뤄야 하는 이슈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AI 환각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 김정남 위원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특히 이제 공공 부문에서는 뭐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AX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좀 꿈꾸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AI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 공공에서의 AI 환각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민간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이건 아무것도 짜고 하는 게 없군요. 그냥 훅훅 들어오는데, 네. 그 저는 할루시네이션 환각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제 좀 많이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개인 유저들이나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착각을 혹은 환각을 줄여가는 것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사용자들이 포함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는데, 물론 완벽한 솔루션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앞서 분들이 했던 얘기들 그냥 조금 생각을 끄적여 봤는데, 이건 철저히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 사회분과위원으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관심이 있어 보면 저도 이제 사회분과였기 때문에 사회적 임팩트가 뭔가를 보는데, 전통적으로 뭐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블루 컬러 이제 몸을 쓰는 노동자들이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AI는 사실은 이제 인텔리전스 머신이기 때문에 Y 컬러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변화를 겪을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인구의 뭐 이제 1대 99라면 99%의 인구들이 이제 AI 트랜지션이 과정에서 직업을 변경하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AI 도입 이후에 포용적으로 어떻게 뭐 분배의 정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1%의 어떤 뭐 AI 천재적인 사용자들, 그 기업들이 99%의 재화를 생성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정부나 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 가령 이제 기본 사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포용을 얘기하는데, 기본 분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 AI 도입 이후에 생성되는 부나 그런 리소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쁜 시대인데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숨만 쉬면 머리가 있으면 세금을 뜯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국가가 세금이 아니라 역인두세인데,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든 그 사람이 약자든 아니면 학력 뭐 어떤 뭐 직업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리소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정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짧게 얘기 드리자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서 좀 마지막이 아닙니다. 참고로 네, 플로어에서 더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서 발제해주신 차미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발제 중에 AI가 더 극대화하는 편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시각을 어떻게 보면은 좀 차단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뭔가 좀 더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AI의 위험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산업적인 고려를 할 때 개인이나 그룹에 최적화하는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굉장히 방대한 정보 속에서 노이즈를 낮춰주고, 그래서 더 개인화되게 뾰족하게 정보를 찔러주는 그런 정보의 효율성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정보의 효율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제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네, 사실 두 가지가 다 이제 당연히 이제 공존을 할 것 같은데, 아까 AI 군집의 위험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늘상 생활하는 이런 데서 이것도 뭐 A가 추천이 되던 B가 추천이 되던 사실 둘 중에 선호도의 문제이지 이것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 나에게 개인화된 추천이어서 나에게 쏙 들어맞는 그런 걸 추천받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것을 악의적으로 누군가 다른 집단이 활용을 했을 때, 일부러 나에게 어떤 집단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AI 군집을 활용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A와 B가 나의 원래 그 선택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았던 C가 점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C를 밀어넣기 위한 10년간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정말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개인이 절대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어떤 군집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바라보는 것을 다른 플랫폼이나 더 큰 레벨에서 누군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때는
개인화된 추천이 아마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객석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돌리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뭐 발제하신 분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민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느끼기에는 한국 사회 지금 유네스코 가면 리터러시 그 상도 주고 그래요. 유네스코에 가면 아직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뭐 AI 이런 문제를 떠나서 리터러시 자체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제 디지털 AI가 이제 그런 문제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재문실 교수님, 뭐 본부장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너무 오픈된 마켓이 여론 시장이 그리고 국가 의사 결정에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이제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사실은 여론 시장에서 되게 결정되더라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중요한 게 시민 각자의 생각들을 어떻게 응집하느냐. 여론 시장에서 어떤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재용 이사님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사실은 이게 법이나 제도로 뭘 할 수는 없어요. 법이나 제도라는 거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제가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역전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집단적 메일링 사태 때문에 아마 다음이 앞서다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렇게 이런 소비자들은 대개 있잖아요. 기업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알고리즘 이런 변화를 시키는 거에서 요새 이제 카카오 그 카톡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민감해요.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법제화하고 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론시장에서도 뭐 여당, 야당 다 여론시장에 참여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획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 디지털 시대 그 유토피아, 반유토피아적인 그런 게 있다라면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참여하시고 저도 지금 디지털 소사이티 회원입니다만은 결국은 여론 시장에서 국민들이 각자가 이 AI가 가지는 위험성,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적절히 소화하고 그들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규제나 어떤 다른 논의, 정부나 국회의 어떤 의사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우리 민간 기업의 어떤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귀한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AI 기술 발전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참여자들을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또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안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혹시 최문실 네, 본부장님께서 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거의 뭐 2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포용적인 일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규제나 이런 그 법제도 이런 거 갖고는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사실은 꽤 오랜 기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배움터 같은 걸 통해서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그 정보화 수준 그거 저희가 이제 정보 격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걸 5년 정도 이렇게 쭉 해봤더니 첫 19년도에 69.9%에서 지금 5년 지난 지금 시점에 24년에는 77.5%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거의 머무르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계속 뭐 이분들 100점까지 만드는 게 목표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유연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작전이 다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요즘에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식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국민들이 접점해서 사용하시는 서비스나 AI를 만드시는 민간의 기업들이 참여를 이제는 해야 된다. 이게 정부가 뭐 규제나 법이나 뭐 이런 거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한 작년 정도부터 계속 강조를 해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사 그리고 금융 기업들까지 지금 저희가 디지털 ESG 협의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한 19개 기관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조금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걸 통해서 기업 이익을 취해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게 사회 전반으로, 그리고 특히 책임 있는 어떤 AI에 대한 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연락 오시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뭔가 사회 전반에 포용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이런 어떤 접근성도 보장하고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슨 대체 장치를 좀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만 비즈니스도 이어지게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그걸 이제 포용적 생태계라고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담아서 지금 디지털 포용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소개드리면, 포용법 안에 보면 앞으로 공공이나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포용 평가를, 영향 평가를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기술 자체가 처음 기획할 때부터 쉬워져야 된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윤리적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사전에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포용 평가를 그래도 스스로든 뭐 전문기관을 통해서든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사회에 이렇게 포용적인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담아서 지금 법을 일단은 만들었고, 그거를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하는데, 그거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여러 사실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거를 좀 반영하는 작업을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업이라는 형태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이제 혁신가들 교육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쨌든 이제 창업이라는 형태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임팩트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육성하는 것 자체를 기업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사분들께서 뭐 1, 2, 3 섹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고 가는 이제 협업 혹은 이제 기업에서의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선례가 많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되게 모호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참고하고 계시는 어떤 기업의 역할이라던가 혹은 기업이 이런 역할들을 해 주어야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뭐 기대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용 위원님. 네.
일단 즉자적인 답변을 하나 먼저 드리면 이제 그 유엔과 그 ITU가 매년 그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SDG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성취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부처 및 전 영역에서 AI를 접목해서 했는지, 그게 이제 AI for Good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리포트가 매년 나오고 있고, 그 매년 6월에 이제 스위스에서 그것에 대한 교류를 하고 실증 시연을 하는 그 대규모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카카오 임팩트 같은 데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사상가들, 뭐 창작자들, 제도 법을 만든 사람들과 한 게 있어서 그 컨퍼런스와 그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역할 관련해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질문과도 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100% 동의하고 실제 AI 기업들도 동의를 하는 것이 그 촘촘한 규제로 윤리적인 그 사회를 구현하거나 안전망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율적인 그 프레임워크라든가 개발 원칙 그 상위에서는 이제 최고 의사 결정 기준인 기업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놀랍게도 미국에서 아까 환기 드린 것처럼 AI 붐을 일으킨 주요 AI 스타트업들이 모두 정부가 어떤 미국 정부가 규제도 하지 않는데도 그걸 실험하고 채택해서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일으키는 또 일으킬 것으로 AI가 일으킬 것으로 얘기되는 많은 사회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 기업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플랫폼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더블 아이리시 샌드위치 기법 같은 걸로 조세 제도를 망가뜨리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국가 대신에 파워나 R&D 역량을 다국적 기업이 많이 갖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데런 에스모블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 아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하려는 무브먼트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정 기업의 창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공익적 지배 구조를 스스로가 이렇게 창업 시즌에 맞춰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해져야 되고, 어떤 한국에서의 창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건데 그들에게 표준화된 모델처럼 그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실험 자체가 현재 법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익적인 법인들이 영리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가질 수가 없게 금지시켜 놓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삼성 이전에 이제 뭐 그런 현대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 이명박의 청계재단 등이 이것을 오용을 해서 불법 편법적으로 상속을 하거나 순환 출자 구조를 타고 지배 구조를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장악하는 데 썼기 때문에 계정에 계정을 더해 가지고 5%까지 지금 이상 못 가지게 후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현재 행안부 장관이신 윤호중 의원이 개정 법안을 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걸 완화시키는 법안이. 저희는 이걸 이제 공익 3법으로 보고 공익 단체들이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요는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지금 이제 제거되어야지 악법이라든지 이전의 기업들, 한국으로 치면 재벌 기업이나 글로벌로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망쳐놓고 해놓은 엉망을 만들어 놓은 규제들을 풀어서 온전한 그런 실험과 공익적 지배구조 실험과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만 결국에 제대로 된 기업의 역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시야도 교정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에는 AI 기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어떤 사람이 누가 왜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 그 핵심 주체가 기업인 것이죠. 네. 네, 저희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 중에서 이 두 개 질문이 사실
같이 좀 제가 뭉쳐볼게요. AI 환각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공공 영역에서 AI 서비스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AI의 어떤 환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큰 위험이 될 것 같다. 이를 방지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반면 이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무엇일까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 네. 네, 우리가 이제 저런 거죠. 이제 AI의 환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이 이제 LLM 모델 하나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본적으로 엔진 자체에서 그 환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나오는 때 보면 이제 입력부터 출력까지 엔드 투 엔드로 보면은 LLM 모델 하나만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RAG라고 하는 이제 다른 기술 요소들을 쓰기도 하고 있고 뭐 MRC라고 하는 또 정확도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기술들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걸 상용해서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LLM 자체도 중요하지만 LL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같이 활용해서 그런 이제 환각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LLM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베이스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이 알고리즘 특성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커버리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도 차원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확률이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정확도와 커버리지를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에 대한 기술 개발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각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못 쓰겠다고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배제하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기법들이 많이 있다고 관점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해 주실 말씀? 네. 예. 저는 이게 이제 환각 문제라기보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오정보나 악정보의 사회적 어떤 허용 문제인데 사실 저희 랩은 이제 난리라고 디바이싱 랩인데 탈편향성 이런 거긴 한데 저희들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기에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나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로 개인 정보 사용자들이 이게 오정보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하게 하는 것도 이건 교육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보자면 예전에 그 10여 년, 20년 전 세대보다는 훨씬 오정보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좋은 선별력을 가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걸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귀결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적이나 사회적,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질문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개입들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서베일런스 시스템인데 잘못된 정보들을 등록하고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확산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명 교수님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면에서는 기술적 완성도가 꽤 높다고 보여요.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또 나쁜 기술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책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의 자유시장 혹은 이제 여론시장이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정보도 잘못된 정보나 뭐 음모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자면 허용해야 된다는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피털 그 사람 몇 명 죽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지 않고 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의회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웠다든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가짜 정보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럼에도 이제 AI라기보다는 헬루시네이션 이펙트인데 잘못된 정보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정보로 봤을 때 이거를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닐까를 가지고 많이 논리는데 미국 같이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뭐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곳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회의 어떤 그 유지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통된 합의된 어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입해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제 현재 제가 알기로 가장 좋은 방법은 라벨링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트위터에 누군가 잘못된 얘기를 했을 경우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위터 메시지는 과학적으로 논쟁적 여지가 있다. 혹은 과학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는 잘못된 정보로 나온다고 하고 그 정보는 여전히 그 액세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볼 수 있게 하면은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지만 충분한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시장 실패. 이제 제가 말하는 정보시장 실패는 모든 공정한 조건에서 가짜 정보와 참 정보가 경합하는 경우에 대부분 경우에 가짜 정보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시장 실패인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 기술적, 과학적인 어떤 그 capacity,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차명 교수님 한 연구고 또 이제 미디어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보 리터러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리터러시의 문제로도 연결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 다시 말하지만 또 이제 표현의 자유나 법적 규제 허용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제가 짧게 조금만 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AI 기술은 지금보다 점점 더 고도화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사실은 이 AI를 써서 페이킹을 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조차 힘든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또 준비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에틱스, 이제 윤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AI 윤리에 대해서 거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차미용 교수님께 좀 이제 글로벌 랜드스케이프에서 보실 때 좀 우리가 이 AI의 대전환의 시대에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요소들을 조금 더 중시해서 나아가면 좀 포용력 있는 AI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모델을 좀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안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외교의 이슈를 잠깐 짧게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진 굉장히 특이한 어떤 사회 현재의 상황,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직면한 고령화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 같은 문제들과 앞으로 또 가고 싶은 새로운 기회의 땅 같은 이런 AI의 도입을 사실은 함께 두고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협업하고 싶은 나라들의 AI를 빨리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서 외교 문제도 함께 풀고 인구 감소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서로 붙여간에 이건 AI는 과기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이 한 번에 여러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올리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또 나갈 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AI로 해결하는 것도 저희가 해나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5분의 토론자들과 함께 했고요.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 패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